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과실을 떠넘기려고 해? 남편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어요. 잘못 보냈어요. 돌려주세요. 아내의 반격.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그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해석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 어떤 사건부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건인데요. 고 변희수 하사의 그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판결이 확정이 됐고, 또 이 사건은 그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라는 것이 좀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때 정말 관심이 많이 컸었죠. 이제 변희수 하사가 이제 본인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자회견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성전환 문제 굉장히 좀 이슈화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군의 전역 처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좀 뒤늦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고 변희수 하사는 이제 그 직업군인으로서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10월에 이미 2019년 10월 이전에 자신은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전환 수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2019년 12월에 그 자신의 성을 여성으로 전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2020년 1월에는 군에서 남성의 성기가 상실됐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심실상실 상급으로 강제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에 그 법원에서 변희수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이제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소청을 하였지만 이제 기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변전화사는 이제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열리기 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이제 변전화사는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그다음에 이제 변전화사가 이제 사망하였지만 이제 소송은 계속되어서 2020년 10월에 취소 판결이 나게 되고 군은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군은 이제 순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소송이 계속 중에 변전화사가 사망하였는데 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인가 소송 수기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군인의 주의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전화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맞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급여 청구권이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의 이익을 인정을 해서 유족이 소송을 수기하여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이 심신상실로 인해서 강제전역을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요. 법원은 심신장애의 판단은 군에서는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성의 성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신상실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신장애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증 없이 회복하여서 신체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법원에서는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을 하여 주었고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도 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별 정정도 군에 보고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하였고요. 다만 그러면 여성으로 봐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어떤 심실장애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아서 법원의 네. 판단을 유보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변희수 하사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이 회장 판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사실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류 중이었던 차별금지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미 이제 평등 원칙이란 거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개별 법률에도 뭐 남녀 고용평등법 뭐 이런 데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지만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별법이 있지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갖춘 일반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네. 좀 발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7대 국회부터 발의가 됐거든요. 17, 18, 19대 모두 이제 발의가 되었다가 네.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김한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뭐 반발이 거세해서 이제 자진 철회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되게 좀 발의를 멈칫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는 발의되지 않았다가 21대 국회,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죠. 여기서는 이제 총 한 4건 정도가 발의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입법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이 이제 입법청원을 해서 또 지금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찬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이미 개별법에 그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률들이 있지만 이걸로 미진하다. 네. 그래서 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개별 입법이 있지만 인종이나 뭐 성소수자, 뭐 국적 이런 거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아직 개별적 입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은 특히 이제 기업이나 종교 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요. 뭐 이미 충분히 개별법으로 뭐 차별금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뽑고 이런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우려가 있고 종교 단체에서는 어떤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떤 뭐 동성애가 좀 조장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 이런 거는 그 종교의 그 자신들의 이제 교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두고 뭐 반대하는 측, 뭐 찬성하는 측, 뭐 각각의 사실 논리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구인구직 많이 하시는데 특히 구직을 할 때 학력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실제로 그런 학력을 적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학력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한 2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도 이제 학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에 대해서 뭐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네.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현재는 뭐 출신 지역도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학력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뭐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북도 배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사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는 않거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떤 사업장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출신 지역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구직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어떤 학력이나 직업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구직자 본인의 학력을 기재하지 말라라는 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어떤 학력 인재 채용할 때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이 법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입증 책임은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증 책임이란 거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 패소의 불이익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소송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때는 어떤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 즉 뭐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차별행위를 주장하면은 피해자가 어떤 정당하지 못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입증 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게 되는데요. 네.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차별행위를 주장하기만 하면 가해자가 그 차별행위가 없었다 또는 차별행위가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가해자한테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입증 책임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같이 어떤 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증명하기에 좀 부담하기엔 좀 불리하다 이런 분야에서 좀 입증 책임 전환을 인정을 했는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때문에 좀 더더구나 이제 그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이제 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볼게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유가족이 그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변희수 하사는 이제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2022년 12월에 육군에서는 이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어떤
공무수행과 인과관계성이 없다 이런 네.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순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육군은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이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라고 할게요. 네. 그 공대위 측에서는 그 국방부에 이제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였고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살펴보면 공대위 측에서는 강제 전역을 시키지 않았다면 계속 근무했었을 텐데 강제 전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고 네. 육군에서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공대위에서는 뭐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미 다 뭐 커밍아웃하고 뭐 군의 승인과 지지하에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인과성이 인정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권위에서는 재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상황이고요. 네. 오늘 판결록 시간에는요, 고 변희수 하사의 사건, 관련된 판결들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아 보이고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하셨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교통사고 때문에 전화 줬어요. 네,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어떤 일이 네. 있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나는 직진하고, 네, 직진해서 이제 그 우선 멈춤 있는 데서 좀 거의 반 정도 갔어요. 네, 갔는데 단프차가 그 앞에 오면서 오는데 내가 오도 차가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네. 단프차가 뒤 따라오는 화물차가 저를 받은 거예요. 좌회전하면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화물차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뒤 그 단프차 지나가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우선 좌회전 차가 먼저 우선 멈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잡아 틀었어요. 직진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반대편 차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충돌이 네, 된 사고 난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 네.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변호사님과 네. 자세히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네, 변호사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영상을 네. 보니까요. 네. 한 당시에 한 시속 한 40km, 50km 정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한 그 정도 됐나요? 예. 예. 그리고 혹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그 상대편 차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예. 깜빡이를 켰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혹시 근데요. 보셨었나요? 예. 근데요. 예, 예. 깜빡이 켜는 건 벌자는 갔던 간에 저는 그게 차가 갑자기 그렇게 들어올 줄은 몰란 거죠. 예, 예, 예. 예?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차를 오면서 보세요. 제가 거기서 서야 되는 건지 안 서야 되는 건지 보세요. 변호사님도 그 입장이면 그거 설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제가 그런 거는 다 이제 상황을 여러 가지는 봤고요.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확인하고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예, 예.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셨나요? 뭐 인적 손해랑 이제 뭐 다치신 부분의 손해는 어떻죠? 제가 지금 3주 나왔어요. 3주 내용이 어떤 걸로 부상을 입으셨어요? 골절이 안 되고 타박상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너무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울렸다는 거지? 예. 네. 타박상만 있으신가요? 뭐 염자. 예, 골절은 안 됐어요. 골절은 안 되시고요. 예,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예. 다시 입원을 원래 지금은 입원을 오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 다시 연장을 했어요. 입원하는 것을. 예. 그래도 지금 안 나서가지고 지금 내가 통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입원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제가 2주 했습니다. 2주요? 원래 3주 나왔는데 2주 입원하고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진단명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진단명은 타박상으로 나왔어요. 어디 타박상이요? 허리하고 무릎하고요. 허리 무릎 타박상이요? 예. 허리가
네. 너무 심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MRI 같은 것도 찍어 보셨어요? 예, 다 찍었어요. MRI 결과는 어떻던가요? MRI도 똑같이 허리가 너무 네. 심하게 다쳐가지고 네.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적인 손해는 어떻게 나셨죠? 물적인 건 지금 현재 우선 견적비로 나온 게 예. 그건 1,000만 원 나왔어요. 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예. 선생님 차가 어떤 차종이세요? 스타렉스요. 아, 스타렉 승합차군요. 예. 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과실 비율과 또 예. 같은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참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이 교통사고가 난 도로를 제가 보니까 이 예.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도로고 양쪽에 예. 이제 정지선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교차로 사고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호등이 없는 예. 삼거리 교차로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좌회전 차량이 7, 직진 차량이 3, 요 정도가 이제 기본 과실로 보통 보고요.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다시 여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이제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는 예. 보통 과실 비율을 한 7대3 정도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보니까 예. 아까 뭐 깜빡이가 잘 그러니까 깜빡이를 켰다고 하지만 덤프 트럭에 가려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 너무 큰 덤프 트럭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게 갑자기 좌회전하는 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하면 예. 과실 비율을 8대 2나 뭐 최대한 9대 과실 비율을 예. 좌회전 차량 8 또는 그러니까 8대 2나 한 9대 1 정도까지 예.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어필을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참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차량이 급격하게 좌회전했다라는 점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 너무 큰 덤프 트럭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선생님도 그 차량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좌회전한 차량도 사실 큰 차가 있으면은 정지선 앞에서 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탔다가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 예.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시면 과실 비율을 한 9대 1 정도까지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과실 비율을 만약에 보험사가 다르면은 그 두 보험사끼리 얘기를 해서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할 텐데 같은 보험사면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런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서 과실 비율을 이제 좀 최대한 유리하게 나오게 주장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분심위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상보험협회라고 있고요. 손보협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과실분쟁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거기에서 나온 과실 비율도 내가 수긍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서 과실 비율을 판단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시려면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보험 처리를 하면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보험 처리를 하지 마시고 내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험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 비용으로 차를 고치고 나중에 소송까지 하고 나서 판결을 다 받고 나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항 잘 기억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도 이제 함께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앞에 큰 차량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직진을 하고 있을 때 그 시야가 가려서 반대편에 있는 차량을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늦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과실 비율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 과실 비율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네. 케이스별로 어떻게 과실 비율이 판정이 됐었는지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에 나의 과실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상대방의 과실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가감 조정을 해보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과실 비율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었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남편분께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도 굉장히 이제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 아내분께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 혹시나 구속되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그 보통은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상 정확한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 있는 판사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를 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이제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면은 이제 좀 장기간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최장 한 달 정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대신 이제 체포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밖에 구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체포된 경우라면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구속영장 청구가 한 48시간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체포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에다가 인치시킨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네, 구속 여부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는 이제 변호사가 주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 신문기일에서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가 의견을 피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판사님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변호인을 접견을 하면서 그간에 이제 뭐 변호인 같은 경우에 뭐 수사 단계부터 선임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랴부랴 영장실질심사에 뭐 임박해서 선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사건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충분히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청구서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 전에 그 청구서를 열람하셔서 내가 어떤 사유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까요?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하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래서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속 사유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어떤 뭐 피해자한테 가해할 우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재범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유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나는 범죄를 뭐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구속을 아직 뭐 받은 건 아닌데 혹시나 구속이 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냥 깊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피하고 싶어서 뭐 연락을 안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송달이 됐는데도 모르겠다, 확인 안 하신다라든지, 이런 경우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네. 먼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뭐 소환 통보 내지 뭐 출석 요구를 하는데요. 이 출석 요구의 방법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모르는 번호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뭐 문자 메시지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몇 차례 통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뭘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직접 찾아와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소환에 응하지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출석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시면 계속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시지 마시고, 내가 피치 못하게 어느 정도 좀 연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출석 일정을 좀 조율해 보시고 출석을 좀 연기하고 싶으면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화를 무조건 안 받으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상황일 텐데 각각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즉시 석방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동안 이제 구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검찰로 이제 인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인치를 받으면 그로부터 이제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고,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이제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내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즉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되면 이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법원에서 신급별로 최장 한 6개월씩 구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를 해서 내가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할 일이 있어서 직원에게 이체를 해달라고 맡겼는데요. 다음 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계좌 이체를 했다는데 거래처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직원이 최근에 거래를 끊었던 거래처로 잘못 입금을 한 겁니다. 대금이 수천만 원 단위라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잘못 송금한 업체에서는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요.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사실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송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업무 처리만 하다 보면 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모바일 뱅킹이나 뭐 비대면 거래가 워낙 뭐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한 통계를 보면은 뭐 2020년에 뭐 관련한 통계를 보면 차고 송금이 뭐 한 18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자진해서 돌려받은 경우는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해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소송 비용이 사실 많잖아요. 뭐 소송 비용이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갈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몇십만 원 잘못 송금하면 이제 소송까지 하려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져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거래처로 이렇게 잘못 송금한 경우인데, 딱 이런 일이 맞닥뜨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자진 반환을 먼저 하도록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송금은행에 내가 차고 송금했다라는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수취은행이 다시 수취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차고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를 해서 만약에 응하면 네.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거래처고 최근에 이제 거래를 끊다 보니까 뭐가 뭐 나쁘게 거래가 끊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은행이랑 뭐랑 좀 해결을 해보면 좋겠다. 은행과 해결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참 어려운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 없이 차고 송금을 한 경우에는 그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취은행에 같은 경우는 이 수취인이 정당하게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 의무도 없거든요. 따라서 은행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처럼 예전 거래처 사장님께서 시간을 질질 끌고 어떻게든 좀 안 돌려주려고 막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데 수취인이 막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수취인 같은 경우는 차고 송금한 돈에 대해서 그 보관자의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고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썼다. 나중에 이제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차고 송금에 대해서 뭐 아까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 이하, 차고 송금 대기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면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거기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바로 이제 뭔가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내가 어떠한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굉장히 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내가 동창생과 바람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그 남자를 찾아갔고 남자는 아내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미안해도 모자라야 할 아내는 오히려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속셈은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잘 때 제 휴대전화를 뒤져서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 중 하나가 오래된 제 친구와 나눈 메신저 내용인데요. 20년 지기로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 야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는데 이걸로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해주면 상간녀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내는 심지어 메시지 내용을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저도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전화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메시지로 야한 농담을 한 것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많이 이제 깨진 것 같고, 우리 아내분께서는 또 사실 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남편분에게 미안하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증거를 수집해서 나가는 또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내가 정말 오래된 친구와 야한 농담을 좀 주고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라고 하셨거든요.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삼자가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공동생활 침해했다. 그러면 이제 상간자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쟁점은 과연 이 야한 농담을 메시지로 주고받은 게 이게 부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 여기서의 이제 부정한 행위란 거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정조 의무를 위반한 그런 일체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간통보다 넓고요. 또 어떤 판례에 의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어떤 수위 높은 농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간자에 대해서 그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딱 요것만 요 상담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어떤 야한 농담의 수위가 되게 높고 어떤 기간도 되게 장시간 이루어졌고 횟수도 되게 빈번하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이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인과관계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네. 이미 만약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이다. 뭐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었던 상태라면 이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또 상간자 소송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내가 상간녀 소송 제기할 건데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그 상간남 소송 없었던 일로 해주면 나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우선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상간녀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도 소송 안 하고 내 와이프도 소송을 안 하는 게 더 좋을지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내가 지금 그 증거를 취득한 과정이 좀 불법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형사소송이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꼭 그거를 민사소송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익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봐서 만약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하면 네. 뭐 아내가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상간녀 소송의 인용 가능성 여부를 좀 따져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우리 상담자분께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뭐 상간남 소송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이 소송의 이제 관계라든지 그리고 서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이혼 소송은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거든요. 근데 상간자 소송은 그 소송의 성질이 뭐가 되냐면 그 3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이랑 관련이 없는 소송이면 이거는 그냥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사소송법에 보면 가사소송 다류 소송에 뭐가 규정이 돼 있냐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관할인 가사소송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혼 소송 없이 상간남 소송만 한다. 그러면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같이 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상간남 소송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셨을 텐데 추후에라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민사법원에 있던 상간자 소송을 가정법원을 좀 이송해서 병합심리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오래된 친구와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그걸 캡처해 가더니 뭐 부모님, 주변 친구들, 지인들에게 다 보내면서 이 사람도 다 바람폈다. 나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아마 이런 메시지의 내용을 남들에게 뭐 보여주고 하면 이제 거기에는 뭐 모욕죄나 이제 명예훼손으로 좀 규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는 좀 공연성 요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남편의 부모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전달한 경우에는 좀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뭐 지인인 경우에는 이제 좀 인적인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뭐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휴대전화 이렇게 몰래 보면서 캡처해가고 이런 것도 조금 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아내가 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지 말지의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파탄주의가 있고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유책주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축출 이혼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좀 살펴보면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다거나 아니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어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거나 어떤 세월의 경과로 인해서 유책성이 뭐 희석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미 파탄된 이후에 유책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남편도 유책성이 있다. 네. 그러면 좀 유책성의 경중을 따져서 이제 이혼 청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